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앤 클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꼭 부탁드릴게요. 네, 꾹꾹 눌러주세요. 저희가 그래야 더 신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막 풀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듣고 나시면 이거 흥미로운데 하실 만한 약간은 특별한 주제입니다. 네. 바로 저 바다 건너 미국하고 우리 한국 해군 간에요. 그 함정 유지 보수. 이거 좀 전문 용어로 MRO라고 하죠. 맞아요. MRO.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를 만드는 건조 협력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게 또 왜 흥미롭냐면요. 마침 오늘 우리나라 대표 조선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아, 오늘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 미국과의 협력이 우리 조선 회사들의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세계 최강 함대를 자랑하는 그 미 해군이 아니 왜 갑자기 한국한테 좀 도와줘?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엄청난 기회들을 만들어낼지,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 덱스터와 클레어가 그 흥미진진한 배경과 전망 속으로 여러분을 싹 안내해 드릴게요. 자, 출발! 1부. 자, 그럼 일단 판부터 좀 읽어봐야겠죠?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미국한테 가장 큰 골칫거리, 도전 과제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네. 특히 그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걸 좀 막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이 질서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이걸 지키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강력한 해군력이죠. 당연하죠. 바다의 질서는 뭐 해군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딱 미국이 발목 잡히는 문제가 생겼어요. 네, 어떤 문제죠? 바로 배, 함정 숫자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숫자가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미 해군 함정이 한 295척 이 정도 된다고 해요. 295척? 그런데 이제 경쟁자인 중국 해군은 이미 370척을 훌쩍 넘었고 조만간 400척 이상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와, 400척? 이건 뭐 그냥 숫자 싸움에서부터 밀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단순 숫자만 부족한 게 또 문제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미국의 그 배 만들고 고치는 산업 있잖아요. 조선하고 함정 정비 산업. 그 기반 자체가 지난 수십 년간 투자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아, 투자가 부족했다. 네. 그래서 완전 삐걱거리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능력은 자꾸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새 배는 제때 받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심각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길래 헬프미까지 외치게 된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설이 너무 낡았다 이겁니다. 시설 노후화. 네, 미 해군이 직접 운영하는 핵심 조선소가 4곳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거의 박물관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박물관 수준이요? 네, 이걸 좀 고쳐보려고 2018년에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프로그램, 줄여서 SIOP, 사이옵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또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일정은 계속 늦어지고 예산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늘어나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2배요? 아니 무슨 공장 짓는데 돈이 2배씩이나 더 들어요. 혹시 금이라도 발랐나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금태는 아니겠지만요. 예를 들면 그 퍼츠머스 해군 조선소에요. 핵심 시설 중에 건선거라고 있잖아요. 배 만들거나 수리할 때 물 빼고 쓰는 큰 독이요. 네, 드라이독. 그거 새로 짓는데 처음에는 5억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예상했대요. 7천억? 근데 결국 얼마가 들었냐? 22억 달러. 22억이요? 네, 거의 3조 원 가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헉, 7천억짜리가 3조 원이 됐다고요? 아니 4배가 넘게 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산이 그냥 막 녹아내리는 수준인데요. 와, 진짜 심각하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시설이 저 모양이면 설마 사람 문제인가요?
아, 역시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바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인력난이군요. 네, 힘들게 키워놓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나 못 터먹겠다 하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 일반 근로자 이직률이 한 20에서 22% 정도인데 용접처럼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직 이직률은 30%가 넘는데요. 30%요? 네, 더 심각한 건 어렵게 새로 사람을 뽑아놔도 절반 이상, 그러니까 한 50에서 60% 정도가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니 왜 그렇게들 그만두는 거래요? 돈을 적게 주나요?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든 건가요? 둘 다죠. 조선소 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 업종, 덥고 춥고 더럽다 뭐 이런 거의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당 받는 초임 임금이 21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00원 정도래요. 시간당 28,000원? 네. 이게 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바로 옆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는 시급이 한 18달러, 약 24,000원 정도라는 거죠. 아, 그 정도 차이면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데서 일하지. 누가 덥고 추운 데서 굳이.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다른 제조업으로 가서 돈을 더 받거나요. 맞아요. 그래서 업계 리더들도 이러다 다 망한다. 임금 확 올려야 한다고 막 외치는데 이게 또 정부 예산 문제도 있고 복잡한 계약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말처럼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시설은 낡았지 사람은 없지. 그럼 뭐 세 번째 문제는 안 봐도 뻔하네요. 당연히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수리가 제때 안 된다는 만성적인 정비 지연 문제입니다. 정비 지연. 고쳐야 할 배는 항구에 줄줄이 서 있는데 시설도 사람도 부족하니까 제때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보면요.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할 것 없이 수많은 배들의 정비가 계획보다 다 늦어졌어요. 이건 곧바로 해군의 작전 준비 태세,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냐 하는 그 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요. 악순환이요? 네, 임금이 낮으니까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으니 작업 속도는 늘어지고 정비는 계속 밀리고 당장 급한 불 끄느라 시설 개선은 또 뒤로 밀리고 작업 환경은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더 떠나고 이 고리를 끊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심각한데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속사정이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바로 이런 미국의 위기 상황이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 조선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조선하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어떤 강점들이 있길래 미국의 구원투수로 딱 등판하게 된 걸까요? 그럼요. 한국 조선업 정말 대단하죠. 이건 뭐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나 축구장 몇 개 크기 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처럼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비싼 배들이 있잖아요. 네, 고부가 가치 선박들. 그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넘사벽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를 우리가 빅3라고 부르잖아요. 네, 빅3. 이 회사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배가 무려 220척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이에요. 220척. 네. 참고로 전 세계 상업용 선박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낮겠죠. 0.13%래요. 0.13%요? 와. 비교가 안 되죠, 사실. 220척 대 0.13%. 이야,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은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럼 또 다른 강점은 없을까요? 뭔가 미국이 딱 혹할 만한 거요. 왜 없겠어요? 바로 효율성이랑 신뢰성이죠. 효율성과 신뢰성. 네. 한국 조선소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큰 부품 블록들을 착착 조립해서 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모듈식 건조 공법의 달인들이에요. 아, 그 블록 공법.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날짜, 즉 납기를 칼같이 지키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맨날 느려지는 미국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납기 준수. 중요하죠. 물론 배 수리 비용, 그 MRO 비용을 직접 비교한 자료는 아직 없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건성거 하나 새로 짓는데 3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비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한국에서 품질 좋은 작업을 제때 딱 끝내는 게 비용 면에서도 훨씬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해군 정비 시스템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우리 한국 조선업의 아주 막강한 경쟁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이 두 나라가 만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미국과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을 잡기 시작했고, 현재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그림과 함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본격적인 협력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협력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1부 요약 잠깐 해드릴까요? 중국과의 함정 숫자 경쟁에서는 밀리고 설상가상으로 조선소 시설은 낡고 일할 사람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해군의 그 딱한 사정. 네, 안타까웠죠. 그리고 반대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 또 칼 같은 납기 준수로 무장한 우리 한국 조선업의 든든한 모습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 멀리 태평양 건너 한국에게 손을 내밀게 된 거죠. 여러 동맹국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혹시 가까워서? 아하, 물론 지리적인 이점도 무시 못하죠.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한국을 가리켜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닻을 내린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와, 불치망모.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특히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칠함대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배를 수리하려고 저 멀리 미국 본토나 괌까지 힘들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바로 옆 동네에서 고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옆 동네 한국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정비받을 수 있다는 건 작전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장점이죠.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미국 법 때문에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거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미국이나 미국령 괌의 모항, 그러니까 집이죠, 집. 거기를 둔 해군 함정의 대대적인 수리, 오버홀이나 정비를 해외 조선소에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법에는 또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허, 어떤 예외인데요? 예를 들면 전투 중에 배가 크게 다쳤거나 항해 중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아, 긴급 상황. 네.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함정이 21일을 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예정된 정비를 받는 경우. 이런 등등은 해외에서도 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데요?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RO 정업은 주로 그 군수지원사령부, MSC, 그러니까 직접 전투하는 배가 아니라 뒤에서 보급이나 수송을 담당하는 부대 있잖아요. 아, 지원부대. 네, 그 부대 소속의 비전투 함정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 이름 앞에 USNS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배들이죠. USNS 함선들. 예를 들면 T-AK급 건화물 탄약 운반선 같은 그런 지원함들이 대표적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전투함이 아니라 지원함 위주로 먼저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런 지원함들은 전투함보다는 규정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서 해외 정비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법적,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질 수 있는 논란은 딱 최소화하면서 자, 봐라. 우리 한국 조선소 실력이 이 정도다 하고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첫 단추였다고 할 수 있겠죠. 똑똑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도 좀 하고 성과도 나오고 있나요? 말만 그럴듯한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2024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성과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 군수 지원함 중에 월리시라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에 7개월짜리 정기 오버홀, ROH, 그러니까 배를 거의 분해하다시피 해서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이에요. 와, 7개월짜리요? 네, 이걸 성공적으로 딱 마쳤어요. 이게 한국 조선소가 따낸 첫 번째 대형 MRO 계약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거죠. 와, 7개월짜리 대공사를 성공적으로. 시작이 아주 좋은데요? 그렇죠. 그 후로 이제 자신감이 붙었는지 HD 현대중공업도 앨런 셰퍼드라는 배의 정비 계약을 따냈고요. 한화오션은 또 유콘함이랑 찰스 드류함 계약까지 추가로 확보했어요.
계속 따내고 있네요. 네, 단순히 며칠짜리 간단한 수리가 아니라 7개월씩이나 걸리는 복잡한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니까 미국 쪽에서도 한국 이거 믿을만한데? 하고 신뢰가 팍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HD 현대중공업은 미 군 당국으로부터 조선소 정비 관련 협정 MSRA라고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할 수 있는 공식 자격 인증까지 받았어요. 이야, 이제 뭐 미국 군함 수리 자격증까지 딴 거네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열릴 수 있겠는데요. 혹시 뭔가 더 큰 그림은 없나요? 예를 들면 미국이랑 더 깊은 파트너가 된다거나 그런 거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상호 국방 조달 협정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이걸 줄여서 RDP라고 부르는데요. RDP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서로 무기나 관련 물품 살 때 자기네 나라 거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약속이에요. 아, 상호 인정 같은 거 같은게요? 그렇죠. 이게 최종적으로 딱 체결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그 까다로운 바이 아메리칸 규정 있잖아요.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거. 네네, 바이 아메리칸. 그 규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관세 혜택은 덤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이나 유지보수 사업에 훨씬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와, 그거 완전 대박인데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국방 시장에 훨씬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양국 간의 협상이 착착 진행 중이고 미 국방부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USNS 함정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는 게 이 RDP 최종 타결을 위한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셈이죠. 우리 이만큼 잘해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배 고쳐주는 걸 넘어서 앞으로 협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MRO 시장 규모가 꽤 크다고 들었는데요. 물론이죠. 미군 MRO 시장 전체 규모가 연간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9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요. 19조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가져와도 우리 조선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연간 2, 3건 정도의 미군 계약 수주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MRO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룹 내 다른 조선소인 HD 현대미포와의 합병까지 추진하는 등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와, 19조 원 시장이라니 정말 군침 도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배를 같이 만들거나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그건 또 뭔가요? 네, 그게 바로 이 협력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활용점정이요?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 전문 조선업체인 HII,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와 손을 잡았어요. HII랑요? 네, 그래서 뭘 하느냐? 차세대 군수디원함, NGLS의 개념 설계, 즉 앞으로 이런 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그 밑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설계부터 같이 한다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MRO를 넘어져서 아예 설계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나중에는 생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개발 파트너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와, 그럼 우리 기술도 막 전수해주고 그러나요? 우리 기술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 자동화, 로봇공학, 인공지능, AI 같은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이 가진 앞선 기술들을 미국 조선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술 이전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기술 이전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하나오션이 아예 미국 본토에 있는 조선소를 사들였어요. 네, 조선소를 샀다고요? 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리 조선소라는 곳인데 이걸 인수하고 여기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업그레이드 투자를 계획 중이라는 겁니다. 7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조선소를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아니, 왜 남의 나라 조선소에 그렇게 큰 돈을? 하하, 다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미국 현지에 직접 이식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아, 노하우를 전수한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첨단 방산기술 협력, 예를 들면 잠수함 기술 협력 같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판이 점점 커지네요. 단순히 배 몇 척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미국 조선업 재건의 파트너가 되고 첨단 기술 협력까지 바라보는 거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이랑 한국이랑 착착 붙어서 쿵짝쿵짝 잘 해나가면 저 태평양 건너편에서 이걸 지켜보는 누군가는 좀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중국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역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중국의 조선 능력, 즉 배 만드는 능력은요, 미국의 무려 232배에 달한다고 해요. 232배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해군 함정 숫자도 이미 세계 최대 규모고요. 거의 모든 종류의 함정과 관련 시스템을 자기들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최대 라이벌인 미국이 바로 옆 나라인 한국과 손잡고 해군력, 특히 정비 능력을 강화한다. 이건 중국에게 당연히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그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경제 보복했었잖아요. 네, 힘들었죠.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는 움직임이 이미 포착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화그룹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요. 한화의 미국 현지 자회사 몇 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어요. 아, 벌써요? 이번엔 뭘로 제재를? 화정품, 여행, 아니면 이번엔 좀 달라요. 과거 사드 때처럼 소비재나 관광 분야를 건드린 게 아니라 미국의 방위산업 공급망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법인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좀 더 정교해지고 날카로워진 거죠. 아, 직접적인 타격이네요. 네, 이건 앞으로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너희도 미국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정학적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걸 다 알면서도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건가요? 좀 불안한데요? 네,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겠죠.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좀 낮추고 교역관계를 다변화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대비는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맹 간의 연대예요. 우리 혼자서 중국의 압박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혼자는 힘들죠.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같은 다른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중국의 압박에 부당하게 노출된 국가나 기업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맹인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결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어느 정도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해군 함정 MRO 및 조선 협력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직면한 뜻밖의 어려움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한국 조선업의 저력이 만나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배를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심지어 미국 현지 조선소에 직접 투자해서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어요. 물론 중간에 중국이라는 만만치 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양국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끈끈해진 동맹 간의 산업협력이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주로 뒤에서 지원하는 군수지원함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혹시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같은 최첨단 전투함까지 함께 설계하고 건조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끝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